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물리학 10주차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렸듯이 6장에서 이제 1차원에서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양자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양자가 뭐라고 그랬죠? 불연속적이에요,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전론적인 현상에서도 양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스프링, 시험 문제도 하는데 스프링에 대해서도 해보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데, 양자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양자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측정을 못해요. 왜요? 불연속되어 있는 양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 그랬죠. 근데 이 양자역학이 왜 중요하게 됐다 그랬죠? 아주 미시적인 입자의 운동, 우리가 전자라든지 양성자라든지 또는 중성자, 질량이 아주 작은, 정말로 작은 이런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해보니까 불연속적인 양들이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놈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걸 우리가 역학이라 그러는데, 특히 양자 역학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건데 모든 상태를 설명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파동함수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파동함수. 파동함수가 뭐라 그랬죠? 싸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x와 t의 함수 1차원에서 우리가 하니까 x만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그를 치게 이런 놈들은요, 상태함수 또한 그래서 물질의 운동의 파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해석한 함수인데 그 입자의 상태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속도가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고, 그죠? 운동량, 이거를 다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제곱이 존재할 확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이 양자역학에서는 이 입자들이 어떠한 영향력, 즉 힘이나 포텐셜 에너지 안에 있느냐에 따라,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이를 구하게 됩니다. 를 구한다. 왜 구한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놀랍게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제곱을 했더니만 뭐다고요? 존재할 확률이에요. 입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그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 입자가 어떠한 상태 안에 와 있는가, 주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이 힘과 포텐셜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초물리학, 제가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10주차나 11주차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근데 뭐가 되냐면 F는요 마이너스 dx분의 du,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이 거리의 변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하고 이걸 써놨는데 불가분의 관계다. 포텐셜 에너지와 힘은 밀접하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게 우리 6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다. 이 아웃라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잘 보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6.1절에 보론이라는 어떤
사람이 양자역학적인 해석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유입자에 뭐라고요? 자유입자의 파동함수 벌써 나왔고, 자유입자라는 건 뭘까요? 힘을 받지 않는, 아무 영향력 아래 없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상수이든지 여기까지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뭡니까? 뭐 이건 정해져 있죠. 2분의 1 mv 제곱 또는 뭡니까? 2m분의 p 제곱이라는 우리는 벌써 압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힘의 영향을 받는 파동을.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힘의 영향. 그 다음에 파동함수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힘이라는 게 정해지면요,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파동함수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적에 파동함수를 구한다. 어떻게 구하는가 보십시다. 그럼 수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요게 주어졌을 적에 이거를 구하는 그러한 테크닉이 우리가 익혀야 된다. 그 다음에 6장 4절을 보니까 상자는 2차원이다. 그죠? 또는 1차원도 똑같은데 상자 안에 뭐라고요? 입자다. 그래서 이러한, 놀랍게도 이러한 그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통해서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니까 전하결합소자, 결합소자에서의 전자의 운동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더라. 이건 뭐 이렇게 풀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CCD라고 해요. CCD. 차지 coupled device의 뜻입니다. CCD 카메라라는 말이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이러한 차지 coupled device를 이용해서 만든 카메라가 CCD 카메라인데, 거기에 있는 전하의 어떤 운동들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할 수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좀 더 어려운 걸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6.5절에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깊이가 유한 사각 우물이라는데요. 여기에 무슨 말이 빠졌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뭐 우물이 갑자기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의미가 아니고요, 영어로 well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념을 잡기에 전자가 가는데 물웅덩이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well인데 유한 사각 우물 포텐셜이다. 여기 P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요, 6중 6절에 오면은 양자 진동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양자적으로 진동하는 입자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양자적으로. 그 다음에 6.7을 보면 기대값이 나오죠. 이거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기대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좀 배웠습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뭔가 측정할 적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값, 그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그러죠. expectation value라고 그럽니다. 평균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요, 입자의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다 고려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 파동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관측 반응량과 연산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입자의 어떤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관측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보면서 측정한다, 관측이잖아요. 관측.
가능한 여기 물리량이란 말이 넣어주면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연산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수많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산자 제가 적어보면요, 플러스 더하기 해라,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 1학년 때 배웠던 연산자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A 벡터와 B 벡터를 어떤 약속의 뜻대로 계산하라 이런 말이죠. 이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퍼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동하는 것을 명령하는 놈이다. 그래서 연산자라고 해요. 계산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놈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물리량, 여기 물리량인데 물리량을 연산자로 표현합니다. 연산자 뭐라고요? 계산하도록 뭐한다? 계산하도록 뭐한다? 명령한다. 명령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행을 한다 이 말이죠. 어디요? 파동함수에 실행을 하면은 관측 가능한 양으로 나온다. 그게 나중에 기대값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것이 6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학기 초에 말씀드렸듯이요, 진도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4, 5, 6장만 잘 이해도요, 현대물리학은 잘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가 나오고 보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데, 자 보십시다. 어떤 이것을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px로 봅니다. 또는 t까지 다 넣어도 된다. 시간까지 다 넣어도 된다. 근데 px로 둔다. 이게 뭐죠? 확률이죠? 확률 함수. x의 함수겠죠, 당연히. 그래, 그것이 뭐냐? 그래서 px dx가요. 이제 dx가 뭐냐면은 사이의 xt의 제곱에 dx. 그 사이에, 그래서 어떤 지점에 있어서의 확률인데 x가 dx만큼 범위 안에 존재할 확률이죠. 이게 입자가 존재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입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어느 지점에 만약에 입자가 있다고 했으면, 자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럼 전자가 있어야지 뭐 설명할 거 아닙니까? 전자 한계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구했을 적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은 1 돼야 되겠죠. 왜요? 이 1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 영역 안에 어디인가에 입자가 뭐랑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규격화 조건이랍니다. 6-2식인데요. 이게 6-2식인데 6.2식인데 이거를 자 한 개 규격화 조건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영어로는 normalization.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도수가 6개 있죠? 1, 2, 3, 4, 5, 6 있잖아요.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면 6분의 1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완벽한 주사위라면. 그런데 왜 6분의 1을 하냐면요. 그것을 6면이 있는데 각각이 똑같은 조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해서 1이 되게끔 하면서 그것이 노멀라이제이션의 뜻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 확률에 있어서 이야기할 적에 보통 보편적으로 할 적에 모든 확률의 합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의 합은 1로 두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규격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다 6개를 하니까 1이 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전으로 생각한다면 2분의 1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제 6.1을 한번 여러분들이 규격화 조건이라는 게 뭔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규격화 조건은 확실히 알아놔야 된다. 왜? 그거는 지금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까지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제 6.1을 한번 보십시다. 설명을 드립니다. 파동함수의 뭐라? 규격화가 되어 있죠. 잘 보십시다. 여기에 규격화 조건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거하고 같잖아요 지금. 그럼 파동함수도 여기서 더해가지고 1 돼야 되죠. 요 조건을 파동함수의 규격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동함수를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파동함수가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파동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이 파동함수를 구한다 해놨는데 그 구할 때 쓰는 조건 하나가 요 규격화 조건입니다. 파동함수를 구한다는 의미는 파동함수에 뭐 모르는 게 있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르는 거를 다 구해야지 파동함수를 우리가 알아냈다,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파동함수에 그 주어진 어떤 상수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 또 예제에 풀 건데 그 상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건 그게 규격화 조건 하나다. 나중에 경계 조건이라는 거 들어갑니다. 경계 조건. 입자가 움직이는데 한계, 그 공간적인 제한 조건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다, 그죠? 경계라는 게 그런 의미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은 뭐냐면 규격화 조건을 이용해서 입자의 처음 파동함수가 사이 x0가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나중에 다 빼고 하겠습니다. 제로라고 했는데 이게 t 이퀄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c에다가요.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의 x에다가요. 어렵습니다. x0 이렇게 되어졌다 하자. 자, x0가 뭔가 하여튼 상수인데요. 이런 함수 있죠, 그죠? 그걸 그려보면은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당연히 x 이퀄 제로에 대해서 여기 절대치가 들어가 있었어요. 대칭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x 이퀄 제로 집어넣어주니까 x 제로가 뭐든 관계없이 x 이퀄 제로를 넣어주니까 이게 0되죠. 익스포넨셜 0은 1이니까 여기가 c 되니까 그죠? c 여기가 지금 사이 x인데요. 이거는 x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규격화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것을 밑에 면적을 전부 다 더했더니만 1 되더라. 이게 규격화 조건이에요. 당연히 이 제곱해가지고 제곱해서 죄송해요. 제곱 후에 함수만 그려놨습니다. 일단 6.1에는요. 6.1에는 요거만 하고 오늘은 마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 조건을 이용해서 요거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C를.
아시겠죠? 그럼 요 조건을 쓰십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요. 사이에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을 다 더해드리면 1되더라 이거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줘요. 여기 집어넣습니다. 책에 다 돼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거는 c의 제곱 앞으로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요. 요거를 제곱을 하죠. 익스포넨셜에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되겠죠. 이제 제곱을 하면 지수에 그냥 2를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x가 0에서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제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는데요. 이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대칭함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와 이거는 똑같을 거야. 대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집에서 해보십시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 2를 곱해주고요. 그냥 여기에 2를 곱합시다. 2를 곱해주고 0에서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적분하는 것과 여기서 적분하는 것 똑같죠? 밑에 면적은 여기에 놓고 범위를 0에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했는데 0에서 무한대까지 해주면서 이제는 0에서 무한대 사이에서는 절대치 x가 항상 x가 됩니다. x가 되죠? 양의 값이죠. 그죠? 그래서 2에 절대치 빼버리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익스포넨셜 함수는 자 보세요. 적분하는데 2의 알파 x의 dx는 어떻게 되느냐고 배웠냐면은 알파분의 1에다가 2의 알파 x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적분 범위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x 앞에 있는 걸 우리 알파로 둔다면 요게 알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대로를 집어넣어 줍시다. 이것은 어떻게 되죠? 2에다가 c 제곱이 되고요. 알파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 x 제로분의 이게 알파죠. 이게 알파잖아요. 알파 x 제로분의 1 그래서 분의 1 돼야 되고요. 2에 그대로 다 써줘야 되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x에 x 제로를 넣어주고요. 이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해야 됩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무한대를 넣어주면 이건 제로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0.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올라가고요. 2가 없어지고요. 검은색으로 쓸게요. 이거 없어지고요. x0 올라가다. 마이너스 x0분의 c제곱. 요것이 지금 1 돼야 되는데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1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0 요거 넣어주면 0이라고 했습니다. 빼기 제로를 넣어줄게요. 제로를 넣어주면 1 되죠. 1 됩니다. 이것이 뭐 1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되고 어떻게 돼요? c 제곱이 x0가 된다. 그죠? 그래서 c는 루트 x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0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넘겨보니까네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만은 취해도 되는데 마이너스를 취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 조건을 이용해 사이를 구한다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루트 x0분의 1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쉽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러한 C라는 모르는 상수가 있는데 이것을 규격화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은 여러분 확률을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예제 6.1을 한번 보실게요. 시간이 되니까. 그를 치게 확률을 이제 계산해보자. 어떤 영역을 주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구했더니만 이게 지금 루트 x0분의 1이 됐어요. 확률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을 해야 되죠? 이게 1보다 작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낮은 대로 이렇게 가든지 해가지고 그 밑에 제곱을 한 게 지금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책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가 x0예요. 지금 마이너스 x0가 될 것이고요. 똑같은 값을 갖는데 여기 x0. 이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x0 넣었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승이죠. 여기가 그다음에 이것이 최대치의 루트 x0 요 값이 이게 최대치잖아요. 요거 이게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값이다. 그때 지금 예제 6.2는 뭐냐면 요 사이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해라. 확률.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거 제곱해야 된다 그랬죠? 속히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요 사이에서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P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x0에서 x0 사이에 있을 확률. 그래서 우리 그거를 P라고 했죠. P PX에 전체 P를 구해라. 전체 P를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P는 확률인데 probability 첫 번째 글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인데 제곱 dx인데 이 dx가 어디서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x0에서 x0까지 마이너스 x0에서 x0까지. 그러면은 사인은 벌써 구했습니다. 완전히 구했죠. 이게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죠. 제곱을 해서 이게 2가 될 겁니다.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한 번 더 써줄게요. 제곱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거를 제곱을 해서 앞으로 꺼내도 된다 그죠? 이 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x0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x0에 한 번 더 써줄게요. 아까 전에와 마찬가지로 2를 써줬고 제곱했으니까 이제는 절대치 x가 다시 우리가 이 절대치 x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이 같죠?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로로 넣어주고 뭐 안 해줘도 되지만 이걸 없애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로에서 x까지 해주면서 2에 마이너스 2x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맞습니까? 간단한 수학입니다. 자 그러면 x0분의 1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아까 전에 여기 2에 마이너스 알파 x 2 알파 x니까 알파분의 1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x0분의 2가 되고요. 여기 2가 빠졌네요. 여기 제로로 해가지고 2가 빠졌습니다. 2가 두 배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분의 1에 그 다음에요. 요거는 그대로 된다 그랬죠. 2에 마이너스 2x에
이것에 제로에서 x0까지 넣어줘야 된다. 그죠? 제로에서 x0까지. 제로에서 x0로 제가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x0 올라가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붙고 있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거를 넣어주면은 2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 x0를 넣어주면 x0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에다가요. 아래 걸 넣어주면 0 넣어주면 1 된다 그랬죠. 이거 교수님 확률이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요 뒤에 요거가 커요. 이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보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면은 1 빼기 2의 제곱분의 1이죠. 수치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2.3 얼마니까 이게 제곱하면 분의 1이니까 한 8분의 1 되니까 거의 0.8647이 나오네요. 답이 정확하게 숫자로 나옵니다. 8분의 1 정도 되면 1 빼기 0.112 얼마잖아요. 그래서 1.13 얼마 나온다? 그래서 빼주니까 0.86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240 다음 시간에 이제 자유입자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24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온 것까지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파동함수가 어떤 것이고 규율화 조건이 어떤 거다. 그것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동영상을 자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게 제가 접촉하는 횟수를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한 300회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60명이라고 볼 적에 지금 강의 듣는 사람이 6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3시간이니까 180회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촉은 2번 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회 정도 넘어가면 좋겠다. 한 명이 2.5회 정도 보는 한 강의들을 그 정도면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면 이해되는 게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강의실에서는 더 천천히 나가는데요. 여기 혼자 빈 강의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게 또 이점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 6.2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